네,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려고 하네요. 장마 조심하시고요. 저는 늘 사람을 좋아하고 청취자들을 좋아하니까 웃지만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불관계법, 가불혁명법, 경제민주화 관련법 거의 제대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을 마구 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국민TV가 있어서 희망이고 또 전국의 을들을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희망입니다. 국회가, 새누리당이, 정부가 외면한 을들을 우리 국민TV 청취자들이 챙겨주십시오. 자, 오늘 안진걸의 으라차차 아주 좋은 손님을 한번 모셨는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방금 전까지 저 또 국회에 있다 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제민주화 입법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저지된 가운데 그나마 4분의 편의점주가 자살하고 1분이 과로사 당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안타깝게 생각했던 가맹사업법 개정안만 거의 훼손되지 않고 유일하게 통과돼서 전국의 편의점주 30여 명,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 또 회원들, 경제민주화 국민본부, 민변참여연대, NGO 등이 한 50여 명 모여서 야당 정무위원, 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라고 을지키기위원회 의원들하고 같이 입법 통과를 환영하고 앞으로도 좀 더 보완돼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응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제대로 통과되고 대부분은 통과가 안 됐거나 변질돼서 통과됐다는 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 7월 임시국회 열어서 많은 국민들을 위한 법들이 더 통과될 때 저희는 촉구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막 이 스튜디오가 꽉 찰 정도로 막 5분, 6분씩 와가지고 들으시면서도 누가 누군지만 헷갈리셨죠? 오늘은 아주 편안하게 쉽게 인식하실 수 있는 딱 한 분만 모셨는데 우리 청취자들도 다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의 재윤경 대표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재윤경 대표님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재윤경입니다. 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경향신문의 칼럼니스트, 아침방송 단골손님, 그리고, 저번에 문재인 캠프, 시민 캠프 공동대표 되셨던 그 개념 있는
사회적 기업가 이렇게 떠올리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을드라고 칠해서 그냥 이 방송을 잠시 맡고 있는 감남을녀에 불과한 서민 안진걸이고요. 재인경 대표님은 사실 연예인급. 제가 같은 친구이지만 저하고는 급이 다른. 평소에는 저하고 놀아주지 않으시는데 오늘은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자, 재인경 대표님께서 우리 국민TV 청취자들께 뭐 본격적인 이야기하기 전에 또 이런 대한방송, 독립방송을 또 염원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신데 국민TV 청취자들께 아주 좀 편안한 그냥 인사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게 하셔도 됩니다.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우리 진행자 안진걸 씨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되는데 평상시에도 이렇게 술자리에서도 누구 한 명을 소개할 때 굉장히 과장된 어법으로 소개해서 아니 저 소개를 당하는 사람이 늘 청취자들께서 저를 아주 소박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네. 전혀 소박하지 더 많은 않고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짧게 해주세요. 네. 제 신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에 한 80% 정도는 거품이 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뭐 나쁜 의미의 거품은 아니니까. 네. 근데 처음에는 되게 들을 때 기분 좋은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게 왠지 이게 좀 부담스럽고.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 건데. 네네. 예.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제 뭐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다른 민생 문제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좀 많은 얘기 좀 나누려고 이렇게 나왔고요. 현재 사회적 기업에서 채무자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관련한 좀 건강한 소비 그다음에 좀 좋은 소비 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재현경 대표님 아마 이제 칼럼니스트로 기억하는 분도 있고 또는 서민 가게 주치라고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 오랫동안 연재하고 경향신문에 연재했던 것을 기억하는 분도 있고 정치에 조금 관심이 많으신 분들 우리는 모두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의 부대변인으로도 기억하는 분도 있을 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캠프의 시민 캠프 공동대표 됐었던 그럼 과연 이분은 정치인이냐? 네, 제가 보기에는 정치는 아니고 좋은 뜻으로 NGO 활동 사회기업 열심히 하다가 선거 때는 꼭 도와줘야 될 분을 도와주는 전천후 시민운동가가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 대표님은 어저께 오늘 길게 이야기하겠지만 어제 먼저 국회에 있었던 가계부채 청문회 전문가 패널로 참석하신 거로 아는데 그 전체적인 총평을 해주시면 어땠습니까 어제? 뭐, 어쨌든 태어나서 처음으로 청문회라는 자리에 앉았는데요. 청문회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되게 좀 뭐랄까, 좀 웃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네. 답변하시는 이제 많은 관료분들 혹은 뭐, 한국은행장도 있었고, 그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도 있었고, 그리고 금융권, 관계자분들도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저렇게 답변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문제를 모르는가 아니면 알고서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5시간 정도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답답했습니다. 네,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이야기할 기회도 의외로 많이 안 주잖아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네. 한 2-3번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5시간, 6시간 기다리면서 네. 심지어 말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의원이 저한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네. 그래서 선동적으로 말한다고. 네. 아니 자기들이 불러놓고 말도 못하게 하냐고. 제가 막 싸운 적 있었어요. 네. 예. 그때 언제냐면 광우병 위험 경고 촛불 시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네. 진실로 나갔는데 유모차 부대 아주머니들을 어머니들을 불러놓고 참고인들이거든요. 그냥 새누리당 의원들이 조금 이렇게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애들을 그 위험한 현장에 데리고 올 수 있냐고 막 다그치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너무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 걱정돼서 좀 걱정은 됐지만 조심 있게 나왔다라고 말하는데도 계속 진정한 모성이랑 그럴 수가 없는 거로 막 그러길래 제가 끼어들었죠. 같은 참고인이었는데 지금 의원님은 왜 국민들을 불러놓고 윽박지르고 계시냐고 얼마나 걱정되면 나왔겠냐 그랬더니 저놈이 끼어다니면 그러면서 저한테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자기들이 저를 네. 막 심지어는 저를 그래서 무슨 의원 모독죄로 국정감사인가 청문회 모독죄인가가 있어요. 국회 보면 그걸로 고발한다 그랬는데 고발은 안 당했었는데 답답하셨을 마음 이해가 되고요.
근데 그렇게 5시간이나 불러놓고 말 2번 하게 해놓고 비용은 좀 주던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들어온 건 없고요. 그렇게 고급 인력을 불러놓고는 우리 네. 사회적 기업에 항상 재정난이 심한데 그런 데서라도 많이 주셔가지고 좋은 일 하셔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당은 어쨌든 이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의미로 그 질문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관료분들을 달래고, 그리고 또 말할 기회를, 진술할 기회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을 기회를 주는 것 같고, 민주당 의원님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거는 같은데, 조금 이제 이 가계부채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보고 핵심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되는데, 내가 뭐 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정치인으로서의 마케팅이라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게 너무 우선시되는 듯한 인상을 되게 많이 받고, 또 중요한 건 공부가 좀 덜 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좀 남의 허벅다리 긁는 같은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가 첫 번째 권능은 법을 만들고 동시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아무리 여당이다 하더라도 먼저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와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당은 엉터리로 정부를 그냥 감싸고 변명의를 주고 야당은 또 사실 가계부채나 과중채무, 서민금융 문제로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 생각하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제대로 따져야 하는데 자기 이야기 자꾸 늘어놓고 네네. 또 엉뚱한데 헛다리 짚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데 그러니까 좀 야당들도 좀 더 분발해야 돼요. 사실 저희는 이 아차차하면서 주로 경제민주화 입법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을 강도 높게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많은 참가자들이 민주당 내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일부 있지만 상당수가 또 열심히 안 한다. 네. 또 공부도 덜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건 제 대표님이 굉장히 그런 점을 많이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팀플레이를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첫 번째 이제 뭐 금융권의 과도한 대출, 그래서 뭐 과잉 대출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뜨겁게 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국민행복기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이제 채무 조정에 대한 얘기죠. 예, 지금 과잉 대출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정말 이렇게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줄 거냐. 뭐 이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빚을 못 갚고 있는 사람들, 연체하는 사람들의 그 채권 추심을 어떻게 근절할 것이냐. 이건 인권의 사각지대 문제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새 출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사실은 뭐 이게 가계 빚의 문제지만 본질적으로 소득이 없으니까 생긴 게 빚 아닙니까? 뭐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 그 유통시장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들이 뭐 전체 절반이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제가 어제 답답해서 어떤 의원님이 참고인들이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니까 한마디씩 해라. 그래서 짧게 해달라 하는데 전 좀 되게 답답하다, 이 자리가. 그래서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그래서 아니, 지금 빚 줄이려고 청문회 하십니까? 빚 늘리려고 청문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아니, 전체 그 자영업자의 절반이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되는데 뭘 또 빌려주려고 그러냐. 이제 그만 좀 빌려달라. 그 얘기를 했죠. 빌려주지 말고 유통시장에 그 대기업 독점을 해소하고 골목 상권 살리고 소득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말만 일자리 문제고 복지 문제라고 추상적으로 넘어가지 말고 가계빚 해소를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유통시장에 대한 거를 규제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구체적으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라. 그럼 거기에 무슨 서민금융을 해주고 마이크로 크레딧을 해주고 아니 돈 빌려주면 뭐하냐 그거 갖고 장사했는데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렇습니다. 또 연체하고 그럼 또 채권 추심 당하고 또 파산해 줄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야당 의원들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야당 의원들 보면서 일부 의원들이 무슨 뭐 그 저소득층한테 돈 빌려주는 게 굉장히 무슨 진보적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소득층한테 그러니까 소득 창출 능력이 없고 갚을 능력 없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는 게 약탈적 금융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오늘 재인경 대표님의 그 심도 깊은 철학이 아주 그냥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 집중해 들어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은 돈 빌릴 데가 없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 맞는 말이어서 아주 저금리나 무이자로 빌려주면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우리 재인경 대표님이 줄기차게 이야기한 내용이 왜 빌려주냐. 돈을 못 벌거나 실업자거나 어려운 분들은 복지로 주거나 돈을 잘 벌게 해줘라는 거 그것부터 해라는 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기 좋은 나라 장사하기 좋은 나라
그런데 일을 못하고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복지로 그렇죠. 또 지원금으로 네, 이렇게 네. 주고 그 중에서 근데 사업을 하거나 재기를 위해서 돈을 좀 빌려고 하는데 아주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데가 부차적으로 있으면 되는 거지. 네네. 그게 마치 그렇죠. 대책의 돈 네. 빌려주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래봐야 직장에서 잘리고 몰려나고 장사해서 몰려나면 결국 그 빚이 또 빚이 되는 거죠. 더 큰 빚이 되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또 아주 설파하셨는데 어제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그런 점이 날카롭게 지적되지 못했다. 이런 답답함이 있었던 거군요.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이 분명히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예, 사실은 그보다 문제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신용회복위원회는 진짜 이게 잔인한 프로그램으로 이게 은행연합회가 그렇죠. 네. 출자해서 채무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채권자를 도와주는 채권 추심업이죠. 그거는 채권 그렇게 평가를 추심업인데 받는 한 의원님이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런 한간에 그런 비판이 있는 걸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터무니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용회복위원장이. 신용회복위원장이 그때 끼어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속에서 심장이 막 뛰는데 터무니없긴요. 사실이지. 그게 팩트다.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갑자기 의원님이 굉장히 그다음에 얌전해지시더라고요. 아니 거기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그러니까 채권자 설립한 기간에 채무자를 도와주지 않을 건 뭐 누가 봐도 뻔하고 실제 최재채 노원실에서 낸 통계에서도 네. 뭐 4분의 3이 다 중도 탈락하고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탈락률이 10년 평균 30%가 나왔는데 그렇죠. 30% 이상이 네네. 탈락했던. 이 신용회복위원장 말은 그거예요. 그거는 10년 평균이니까 그렇고 5년 평균은 15%밖에 안 된다 이 얘기인데 최근엔 좀 줄어들었다 예를 들면 줄어든 게 아니죠. 그게 뭐냐면 진행 중이니까 아직 탈락률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진행을 길게 해가지고 네. 도와주지 않는다 결정 안 하면서 탈락률을 그렇죠. 그러니까 5년으로 줄은, 잡아서 네. 탈락률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고 10년으로 잡아서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 10명 중 3명이 어떻게 좀 채무 조정을 받고 좀 회생을 해보겠다고 찾아가서 거기서 탈락돼서 또 탈락된 기간만큼 또 그 연체 이자까지 다 폭탄으로 그 때려 맞는 그 프로그램이 예. 지금 정상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그게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요. 뭐 절반 가까이가 뭐 소득이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지금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원금 감면도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또 뭐냐면 최저 생계비 빼고 나머지를 폭력적으로 사실은 8년 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빚을 나눠 갖게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이거에 비하면 사실은요. 국민행복기금은 양반입니다. 예. 양반인 게 일단 그나마 원금 감면해주고. 신용회복위원회는 민간 기구가 하는 네네. 추심업에 가깝고 국민행복기금은 어쨌든 캠코라든지 공기업 공공기관 박근혜 등 공약에 의해서 정확히는 공적 자금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요. 예. 그것도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형태. 네. 주식회사 형태고 주주가 다 은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사회의 상당수가 이제 금융권 관계자인 거 분명한데 어쨌든 공약으로 시작을 했고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하니까 함부로 못하는 게 있고 수행 기간이 그 은행연합회의 그 신보기가 아니고 캠코이다 보니까 네네네. 조금 수행 기간에서 오는 좀 중도적인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채권자 편도 안 들고 왜냐하면 이제 캠코가 그렇게 했다가는 국민들의 원성을 사는 공기업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가서 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물론 이게 대상에 문제가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파산해줘야지 면책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을 그 빚을 갚게 하니 참 안타깝긴 한데 또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연체가 그 60개월이에요. 5년 동안 연체를 한 거예요, 이분이. 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빚을 5년 동안 연체를 했는데 국민행복기금으로 나눠 갖게 한다.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그 1,000만 원 되는 빚을 파산 면책을 받으려면요. 400일 동안 사실은 그 면책이 안 돼서 파산 신청하고 채권자들한테 쫓겨다녀야 됩니다.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 급한 김에 국민행복기금이라도 이용해서 그거는 채무자가 이렇게 직접 자기가 상환 기간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70% 감면 받고 한 1,000만 원 빚이면은 300만 원 갖고 나눠 갚으니까 난 10년 동안 나눠 갚겠다 했더니 뭐 월 상환금이 뭐 3만 원, 4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은 그냥 없는 셈 치고 갚는 게 가능해지죠.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채무자한테 아주 이렇게 그 신보기처럼 잔인하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그냥 그 생색내기식으로 제한된 대상한테만 그래서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조금 더 대상을 확장하고 네. 그 워크아웃으로 갈 사람은 국민행복기금으로 가라 할 수 있도록 3개월 연체자한테도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6개월 이상 연체자 네. 그리고 뭐 1억 미만 채무. 그거 신복이 네. 때문에 그 6개월로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 어제 그 얘기도 했죠. 그 신복이 영업 그거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6개월로 잡은 거냐 기준을. 예. 난 그런 의심이 든다.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자, 우리 지금 청취자들 중에 또는 본인은 아니지만 주변에 혹시 과중 채무에 시달리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정경 대표님 말씀 잘 들어보면 신용회복위원회를 갈 게 아니라 국민행복기금으로 네네네. 가는 게 더 낫다. 네. 그런데 국민행복기금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데 320만 명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 32만 명 정도만 32만 명도 안 될 것 안 되고 같고요.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 15만 명 그러니까 많아봐요. 목표를 30만 명인데 신청한 사람 한 뭐 10만 명 좀 넘었다 이런 건데 9만 명 정도 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에도 서민들이 의미가 있는 공약은 과감하게 지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국민행복기금에서 개선돼야 될 게 1억 미만의 채무를 네네. 6개월 이상 연찬으로 국한하다 보니까 자꾸 탈락하는 분들이 있고 그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대부업체라든지 그런 채무가 문제가 되고 또 협약에 참여했는데도 본인들이 그 국민행복기금의 그 채무 조정을 임하지 않으면 조정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오해를 인원이 너무 지금도 네. 적은 전국의 채무자가 우리 과중 채무자 통계가 제대로 한 400만쯤 된다 그랬던가요? 그렇죠. 네, 뭐 예. 정확한 통계치는 없는 것 그렇죠. 같고요. 그 과중 채무라는 기준도 예, 다양하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여기 국민TV 그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제 입으로 우리가 떠들고 다녀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요.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 그 언론이 만들어낸 그 악의적인 그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투입된다고 알고 있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어제 최재성 의원님이 진짜 멋지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 최재성 의원님, 네, 민주당 의원님이시죠? 네, 뭐라고 네, 질문했냐면 새누리당은 아니시죠? 새누리당 얘기가 그러니까 확실히 야당 의원들이 더 낫긴 나와요. 아, 그럼요. 네, 훨씬 낫죠. 근데 그 최재성 의원님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자들은 어쨌든 빚을 갚으면서 책임을 지고 있고 예. 그리고 정부는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지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은행은 국민행복기금으로 뭘 책임지면서 손해보는 게 있나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제 뭐 그 금융위원장님인지 누군가가 아니 그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돌리려고 했더니까 얘기 돌리지 말고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채권자들은 전혀 손해보지 않는 프로그램을 짜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계속 얘기를 또 돌리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더니 그때 멋있었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청취자들께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저는 민간인 채권자들은 당연히 보호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취자들 중에서 이렇게 빚 빌려드렸다가 못 받아가지고 속상하신 경우 있잖아요. 당연히 보호받아야죠. 다만 약탈적 대출과 금융행각을 저질러 온 우리 은행이라는 이 금융기관들이 전혀 손해도 안 보고 책임도 안 지고 오로지 채무자들만 손해 안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손해 안 보는 정도가 아니고. 그 와중에도 이익을 누리는 행태를 지금 규탄하는 거니까 네네. 구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 투입해서 대신 갚아주는 거 절대 아니고요. 원래 연체 채권은 은행에서 손실 처리해서 싸게 시장에 팔고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네네네. 채권이면은 3개월 연체되면 한 8만 원에 팔아요. 국민행복기금이 사는 거는 8만 원에 사서 그리고 100만 원짜리 빚이었으니까 50만 원만 깎아주고 5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남는 사업이에요. 이 국민행복기금이. 나중에 은행권하고 정산하기도 되고 그렇죠. 이게 돈이 남는 사업인데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이걸 은행에게 사후 정산해준다, 이익 배당해준다, 이딴 식으로 설계를 해놔가지고, 어제 이제 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이걸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그거 질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좀 팀플레이를 통해서 어떤 의원은 이걸 물어보고, 어떤 의원은 신보기를 좀 이렇게 까고, 누구는 또 금융위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까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죄다 국민행복기금 똑같은 질문만 해가지고 제가 좀 안타까웠다. 네. 민주당 의원들, 그 다음에 또 기획재정위원회 진보적인 박원석 의원도 있잖아요. 시민단체 출신. 되게, 그분은 잘 하던가요? 그분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많이 해갖고 기억이 안 남는데요. 그러니까 최재성 의원님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웠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요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관료 입에서
은행은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손해보는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익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랬더니 어물어물 납니까 안 납니까? 네. 납니다. 이익이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실토를 했군요. 네. 결국은 마지막까지도 네. 대다수 서민들과 가중채무자들에게 최대한 뽑아내서 그렇죠. 결국 채권자들로서의 은행들과 금융기관들만 네네.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박원세 의원님의 질문 중에 핵심적인 거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평상시에는요 부실 채권을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를 8만 원에 파는데 예. 국민행복기금이요 12만 원에 사준답니다. 더 비싸게 사주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가요? 네네. 더 비싸게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가격보다. 그러니까 은행은 이미, 은행하고 대부업체는요, 이미 표정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좋아하겠네요. 네, 표정 관리가 안 사주니까. 비싸게 사주죠. 그리고 나중에 예. 회수도 공적 이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회수가 잘 돼요. 예, 회수 예. 잘 되면 남는 돈 많죠? 그러면 그걸 또 이익 배당하겠다. 네. 이거는 국민 진짜, TV가 아니면 예. 들 수 없는 생생한 진실. 네. 우리나라 서민금융의 최고 전문가 정경 대표님의 아주, 생생한 지금 목소리 여러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아유, 중요한 얘기하는데 자꾸 얘기를 돌려. 아닙니다. 계속 할 겁니다. 새누리당 의원같이. 예. 아이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새누리당 의원을 닮았다니. 말 돌리기. 예. 사실, 으라차차에 정경 대표님 나오셨느냐. 보니까 방송 댓글에, 역시 제가 말씀드린 저보다 훨씬 유명하고 인기 있는 분이라고 막, 왜 이제서야 국민TV 오셨냐고, 제발 자주 나와라고 글이 계속 올라오고 계세요. 이렇게 청취자들이 반가워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숨어있는 을이 바로 채무자들입니다. 사실 본인이 을이 아니라 정이죠. 예, 갑을병정. 그렇죠. 본인이 어떤 실수로 채무자 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열심히 먹고 살려고 가족들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 된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금융기관의 약탈적인 속성으로 과중채무에 빠진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정경 대표님은 채권자의 편에 선 게 아니라 채권기관의 편에 선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늘 그 채무자들의 편에 서서 정책을 분석하고 설파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으라차차에서 채무자 문제를 이렇게 다루가 된 것인데요. 예, 가계부채 청문회 후기 이제 마지막으로 정경 대표님 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중요한 이야기 하시던 거에 더 이어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이게 한 차례 그 이례적인 정책 그 청문회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가계부채 문제 안에는 보면 인권의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게 녹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편의점주분들 자살할 때도 결국 맨 끝에 몰려서 빚 문제가 다 얽혀 그렇죠. 있잖아요. 가계부채가 늘어나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데 본사만 폭일치하니까 항의하기도 하고 억울해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어쨌든 뭐 사채비 때문에 이제 이게 이 장사가 안 되니까 생기는 그 생계형 빚. 어제도 뭐 그 대부업체 대출을 그러면 좀 이자율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자율을 낮출 수 없고 대부업체가 망할까봐 안 되고 그래서 망하게 좀 내버려 두세요. 왜 이렇게 돈놀이 하는 거를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느냐. 그리고 대부업체는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5만 개 가까이 된다는데. 아니 생계비 때문에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39%짜리를 어떻게 갚습니까? 이거 못 갚는 거 아니냐. 세계 청취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대부업체들은 39%까지 합법적으로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세계 최고의 금리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20% 안팎을 넘지 않습니다. 대부업체만이 아니에요. 금융권 전체가 39%까지 받을 수 있죠. 네, 그렇죠. 금리가 그렇게 되어 있죠. 민간 개인들만 30% 적용을 받고 금융기관이 대부업체 금리 적용을 은행도 받아서 마찬가지고요. 다. 그래서 사실상 완전히 폭리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만 거기에서 지금 죽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도 한 사람이 시민으로서 아주 분노하고 있고 이자제한법 대부업 개정운동을 맨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늘 이자율을 낮춰야 된다 그러면 그런 논리란 말이죠. 서민들이 돈 아니 서민 위하는 척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죽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서민들이 39%씩 빚을 내라는 말인데 그 관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입을 어떻게 틀어 막아버려야 된다. 그분들이 아무래도 쩐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네가 쩐주라서 그런 거 아닌가. 체험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많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친척들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대부업체 금리가 낮아지고 대부업체들이 만약 일부 줄어들어서 돈 빌릴 데 없다며. 그건 정부라든지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동안 안 했던 걸 다 열어놓고 저축은행 많이 빌려줬어요. 저축은행 더 이상 빌려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근본적으로 편의점 하시면 조금만 일하고도 좀 먹고 살 만큼 돈이 벌리는 세상이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그렇고.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정말 빚을 내야 되는데 대부업체가 아니라.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사실은 이제 뭐 평균 이자율 25% 미만에. 그렇죠. 네, 그런 대출. 아니, 먹고 살만 하면요, 은행에서도 빌려줘요.
20% 미만이면 더 좋고요. 네. 예, 20% 미만이면 더 좋고. 그리고 중요한 건 만성적으로 소득이 낮은데 돈 빌려주지 마라. 그런 분들은 사실은 복지를 해결해줘야 돼요. 예.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저소득층한테 신용카드가 주어지고, 카드론이 주어지고, 저축은행이 지어지고,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자선인 줄 착각하는데, 금리로 다 뜯어가고 나중에 못 갚으면은 다 쥐어짜고, 결국, 그렇죠. 예, 사람 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금융기관들은 뭐 일부는 못 받는다 그렇게 엄살을 피우는데 일부 못 받는다더라도 엄청난 이익이 되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진경 대표님께서는 얼마 전에 약탈적 금융사라는 책도 썼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요. 안 됐어요. 몇만 권 정도 팔리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아, 그러면 네. 진짜 그 책을 사서 보시면 몇만 권이 되는 건데요. 매천 저는 팔렸지. 아무튼 몇십 권을 샀는데 굉장히 읽어볼 만한 네. 책입니다. 제가 서평도 썼습니다. 참고로 프레시 안에 서평도 썼는데 네. 아무튼 그 금융기관의 이런 약탈적 속성, 폭리일찬 행위의 문제점을 일관되게 지적해 오시고 아무도 대변하지 않는 채무자들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대변하셨고 대본해 왔고 그다음에 특히 결국 그래서 서민 가계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경제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것인가 비수롭 해방시키고 그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정말 을들의 친구이신 거죠. 그래서 그 에듀머니나 우리 정경 대표님이 지금 활동하시는 에듀머니 사회적 기업 또 희망살림 사단법인 그다음에 또 엔젤로스 금융정의연대 이런 곳이 전부 다 그런 이제 캠페인 그런 채무자나 그런 폭리에 시달린 분들 도와주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활동까지 좀 소개해 주시고 좀 노래 하나 듣고 또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얘기하면 되나요? 예. 사인이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저는 노래 듣고 얘기하는 줄 알고. 아닙니다. 그 이야기까지 해주시고요. 사실 저희는 뭐, 이렇게 비즈니스로 출발한 거죠. 이제 다만 이제 저소득층한테 경제교육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시작한 사회적 기업이고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은 뭐 많이 못 벌고 있지만. 근데 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이게 막 이렇게 한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전문가들이 나와서 은행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빚도 자산이라 그랬고요. 예. 빚을 지렛대 삼아서 자산에 투자해서 자산을 증식시켜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금융위하고 이렇게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만든 어린이용 금융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미쳤군요. 네, 미쳤다니까요. 빚을 내서 네. 빚이 자산이다. 네, 빚이 자산이고 빚은 고통이지 왜 자산이 됩니까? 빚을 물론 지렛대 삼아서 투자해라. 그렇게 분류한다고 하던데 저는 예전부터 그 분류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일부 그렇게 해서 성공한 그 기업에서는 기업 회계상에서 뭐 그럴 수는 있을 수 있으나 근데 개인 가정 개별 가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거는 오히려 이제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어쨌든 좀 거기에 선동이 돼서 실제로 자산 가치가 마구 이렇게 튀니까 사람들이 빚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돈 벌었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이 재무 관리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그래서 이거 큰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소비도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뭐 이렇게 정부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기업인데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사회적 기업 활동 순하게 사회적 기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반정부 사회적 기업이 되어서 그래서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운동과 사실은 비즈니스는 조금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죠. 사회적 기업은 기업이죠. 기업은 어쨌든 무언가 이렇게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 거고 그게 좋은 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만든 게 그 소비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희망살림이라는 그 소비자 운동 단체를 만들었고요. 여기서는 이거거든요. 저희는 아주 오래전부터 대형마트 안 가기에 대한 운동을 대형마트 했었어요. 안 가기 운동.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대형마트 안 가기를 그 골목 상권 살리자라는 취지로 저희 얘기하지 않았고요. 어떤 취지였냐면 대형마트만 끊으면 대형마트만 끊으면 집안에 쓰레기가 줄고 그리고 그 전기요금이 줄고 그리고 실제로 그 쓰레기 처리 비용이 줄고 식료품비가 줄고 그래서 가게 그 소비 지출에 그러니까 가게 건전성에 굉장히 많은 기여가 된다. 그래서 대형마트 가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잔뜩 사갖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죠. 대부분 근데 그 완전 소비가 안 돼요. 네. 완전 소비도 안 돼서 완전 소비도 안 되고 다 쓰레기고요. 돈도 날리고 쓰레기도 되고 냉장고 유지비용만 엄청 네. 그리고 그래서 실제 저희가 상담 과정에서는 처음에 그런 걸 제안도 해봤거든요. 저희랑 딱 그 상담을 받으시려면 한 3주 정도를 대형마트를 잠시 안 가봐라. 냉장고를 한번 털어서 3주를 버텨보자.
근데 그걸 실천하신 어떤 분이 제가 그때 6년 전에 상담했나 그랬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3주 후에 만났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마술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매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뭐가요? 그랬더니 첫 주는 너무 불편했고 두 번째 주는 버틸만 했고 세 번째 주는 막 기쁘더래요. 냉장고가 비어지고 집안이 깨끗해지고 심지어 3주 동안 안 가서 80만 원이 세이브가 됐는데 그거 없어도 삶의 질에 아무 영향이 없더라.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대형마트에 80만 원씩 갖다 바치고 쓰레기 갖고 와서 처리해 준 거밖에 안 되더라라는 걸 자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 사가지고 네, 하나 네. 먹고 하나 버리고 하나도 다 못 먹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게 이제 굉장히 고도의 상술이죠. 뇌를 자극하는 마케팅이거든요. 그냥 단순 상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지심리학자, 인지과학자까지 동원한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마케팅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소비하면서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마케팅을 사실은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속임수 마케팅과 그다음에 이 뇌를 충동질하는 마케팅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그리고 소비의 질이 굉장히 저하돼요. 그래서 근데 이 마트만 끊어도 소비의 질은 개선이 된다. 그러니까 골목 상권 살리는 것도 해결이 되지만 그렇습니다. 예, 이건 사실 소비자들의 삶의 만족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형마트는 반드시 끊어라. 그리고 제발 싸구려 좋아하지 마라. 싸구려 스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싸구려가 아니라 제값 주고 사는 공정 소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내 일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소비가 불편하고 공정한 소비를 할수록 소비 만족도는 높아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 유통 생태계도 사실은 안정이 되고 이게 다 소비자가 그 노동자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소비자가 노동자고 소비자가 자영업자인 거예요. 또 우리가 뭐 다 직장에 대해서 노동자로 살아가니까. 네,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 소비자와 노동자를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어요. 나는 영원히 무슨 소비자인 줄 알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교육하면서 이거는 조금 더 지금 미국이 중산층을 중심으로 가전제품 소비가 줄고 있습니다. 2008년 경기 그 악화 이후에 강제적으로 소비를 줄였는데 줄이니까 삶의 질이 오히려 더 높아지더라. 물론 이제 모든 소비를 줄이는 건 아니고요. 소비를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가전제품이나 이런 식의 그 반환경적이고, 그 사실은 대기업 위주의 소비에서 좀 지역 친화적인 소비, 그다음에 공정 소비, 공정무역 제품 소비, 친환경 소비 이런 쪽으로 사실은 방향을 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그 보고서에도 그 있는데, 우리도 이런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기가 좀 더 나빠지면은 사람들의 그 소비를 통한 세상의 변화, 그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운동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할 거고 그게 필요하다. 소비를 통해서 그 지나친 소비 지상주의, 그다음에 대기업 중심의 어떤 아주 편협하고 수동적인 소비 지상주의에서 좀 소비자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그래서 희망살림 만들었고요. 금융정의연대는 뭐 아시겠지만 약탈적 대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에드머니가 사회적 기업이 뭐 약탈적 대출이 하기 좀 그러니까. 네. 사회적 기업 에드머니이어서 소비자 운동, 희망적인 소비자 운동, 희망살림. 그다음에 금융정의연대 NGO. 오히려 이제 금융권에도 정의가 필요하다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본격적인 NGO까지. 정경영 대표님이 정말 맹활약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크고 작은 빚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로서 을의 지위에 있기도 하고 또 한편은 대부분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또 재벌 대기업이 만들어놓은 어떤 소비의 그런 덫에 과소비라든지 잘못된 소비 덫에 빠져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는 정경 대표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어느덧 40분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은 정경 대표님과 제가 1대1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보니까 일단 경제민주화나 민생 살리기에 대한 관심이 한 50%, 나머지 50% 그보다 좀 더 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에 대한 분노가 댓글에 많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정보원은 국립 댓글원으로 전락한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이 저는 국정원에 대한 그런 분노와 함께 동시에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를 게을리하는 정부 여당에 대한 분노를 이 두 가지 분노로 또 7월달 열심히 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이지본의 친구 노래 듣고 정경 대표님의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어줄 수 있다면 친구야 바보 같은 나의 친구야 바보 같은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내 친구를 만날 때 전해줬으면 하는 것이 있네 깜빡이 꾸두고 간 기억이네 맑았던 눈동자 순수한 시간 흥분 뒤 흥분됐던 목소리 불가능 따위 생각조차 않던 소년의 꿈이 먹는 꿈을 꾸는 찬란하게 빛난 그 시절 친구야 변한 게 아니야 부끄러워도 하지마 잠시 잊은 걸 괴로워하지마 쓰러지지마 돌이키려고 거도하지마 그러던 축구공은 어디로 튈지 몰라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해 언젠가 우리 다시 만들겠지 마음껏 펑펑 웃는 시간들을 예, 만화가 박재동입니다. 언론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방송을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답답한 이때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준 국민TV 여러분들 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고 또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이 국민TV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싱싱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가입했습니다. 국민 만화가 박재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국민TV.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방송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세요. 네, 레이지본의 친구 잘 들으셨어요? 모두 힘을 내어라? 이런 노래도 신청해 주신 분도 있네요. 아마 좀 이따 우리 김효진 PD님이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댓글들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국정원 정치개입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국민 촛불대가 열리는데 6시에 서울광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 청취자들께서 거기 가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참여하려고 합니다. 정경 대표님도 참여하실 거죠? 예. 저희는 저희 때 사회적 기업 다른 행사가 있어요. 그래 마음이라도.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한편으로는 국정원이나 박근혜 정권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소호해 나갔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요즘에 걱정되는 게 철도라든지 가스라든지 막 민영화를 박근혜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던데 그건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정말 어마어마한 촛불에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이런 점을 박근혜 정부에 경고해 봅니다. 어제 네. 제가 거기 청문회 갔다가 이제 참고인분들 뒤에서 이제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데 그때 한 교수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이리스 보면서 국정원이 되게 뭔가 첩보 활동을 하는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좀 어디 가서 누구를 요원을 암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댓글을 달고 있는. 그러니까 첩보 요원들이 아니라 댓글 요원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이 원래 정보를 이렇게 잘 보관하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네. 저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라고 놀렸는지 아시죠? 네네네. 다른 나라는 국가정보기관이 정보를 잘 숨기느라고 바쁜데 한국은 정보기관이 기밀을 누설하는 일 바쁘다. 그럼 뭐 다른 그것도 댓글로 누설해요. 네, 외국의 보수적인 언론이 보기에도 너무 네. 황당한 네. 그런 행태다. 그게 네. 국정원의 좋은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청취자 여러분 저희도요. 한 사람 시민으로서. 그 전문 어떤 정보 요원으로서 철학도 있고 또 굉장히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그 공채로 뽑는다고 해요. 시험 봐서. 그리고 예. 노량진 가면은 그 시험 합격할 수 있는 또 학원이 있대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국정원 하면서 전문학원? 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 아, 그러니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 그러니까 네. 뭐 아무 그 철학도 없고 영혼도 없고 그냥 안전빵인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니까 댓글 달래니까 앉아서 댓글이나 달고 앉아있는 한심한 작태가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그래도 공부 좀 꽤나 했으면 외고도 다니고 좀 특목고도 다니고 좀 좋은 집안의 그런 친구들일 텐데 참 자존감이 안 무너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게 여기서 댓글이나 달고 있으라 할 때 그 댓글의 내용이 뭐 문재인 후보 욕이나 하고 네네 뭐 좌빨이 어쩌고 박원순 욕이나 하고 있고 박원순 욕이나 하고 있고 예. 참여연대에 그게 대한 품이 없는 얘기잖아요. 아깝금 같은 좋은 정책 욕하고 있고 친환경 무상급식 이미 대세인 정책 욕. 그다음에 참여연대에 대한 욕도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럼 영혼에 굉장히 타격을 입을 텐데요. 아니 네. 겨우 그 따위를 살려고 그렇게 죽어라 공부했나. 그래요. 너무 그렇죠. 품위가 없지 않느냐. 아니, 사실은 네. 강압적인 명령의 문제가 제일 크지만 그런 명령에 순응하는 자존감이 지금 너무 낮은 그게 거예요. 정한다 해서 목숨을 걸고 정하는 것도 아닌 시대인데 네. 그럼 그분들께서도 좀 사실 공작을 하더라도 좀 예, 수준 있게 일단 하든가. 잘못된 명령, 부당한 명령에서는 공직사회에서도 하급자들이 반드시 상급자에게 예. 저항하는 문화, 심지어 법으로 그것을 보장해주자. 그래서 이번에 경찰 관련 법도 진선미원 등이 법안 낸 거 보면 부당한 명령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내부 정식 고발도 이의 신청할 수 사실은 있도록. 그리고 많이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도 엄청 해야죠. 강화돼야 돼요. 네. 얼마 전에 우리 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님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부 고발자라고 2번에 걸쳐서 보호 조치를 했는데 오히려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네.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프로그램인데 네. 이 국정원 사태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나몰라라는 박근혜 정부로 인해서 사실은 그것이 새누리당에서 부풀려지고 LLL 논란으로 왜곡되면서 많은 법들이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도 같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엉뚱하게 그 문제를 6월 임시국회를 대부분 날리다가 마지막에 가맹사업법 개정안 정도 하나 통과된 거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들께서도 아마 저희들이 국정원을 이렇게 욕하는 것을 아마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참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될까. 그래서 댓글 알바를 국가정보원을 시켜서 선거 때 많이 풀어가지고 대통령이 된. 야, 진짜 이거 그런 식으로 기록되고 싶을까. 네. 네. 낙곰수가 폭로한 시발단도 있지 않습니까? 네, 시발단. 그렇죠. 아, 창피하죠. 네, 예, 그러니까 종교 집단까지. 한쪽에서는 네. 민간의 댓글 부대로 선거에 개입하고 불법적으로 종교 집단이잖아. 한쪽에서는 게다가 사이비 국민 정도. 세금을 횡령해가지고 네. 범죄적인데 돈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선거 결과의 정당성에 아니,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범죄적인데 세금을 썼다라는 표현도 너무 점잖고 아깝고요. 네. 정말 배울 만큼 배운 애들을 댓글 부대로 써서 대통령이 당선된. 아, 이렇게 참 나중에 역사에 기록이 되면.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저는 부끄럽지 지금이라도 뭐 우리 집회장 가면 막 시민들께서 일부에서는 뭐 하야하라 뭐 이런 구호까지 하시던데
뭐 저희는 뭐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어도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입장을 사실은 밝히고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그럴 만큼의 게이트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의 무게가 네.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어서 하루빨리 그런 주장이 확산되기 전에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고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의 묵묵부답이란 말이죠. 네, 안 하겠죠, 뭐. 너무 아니 근데 네. 문재인 캠프 시민 캠프 대표셨으니까 그때 네. 박근혜 후보가 했던 유명한 회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네. 국정원의 공작이 사실이 아니라면 문재인 후보에게 책임을 져라. 네. 근데 사실이라면 본인이 책임진다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어떻게 사실이라면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끝내 안 한 이유가 사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아, 네. 그 주어 생략 나경원 네, 네. 문법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원래는 네. 사실이라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질 했다면 사실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책임지라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대꾸로 네. 당연한 규결로 그 대꾸에는 사실이라면 내가 책임지겠다는데 네. 그렇게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데 네. 나는 그 말을 직접 표현하진 않았다. 하지 않았다. 네. 그들의 이명박 네. 대통령이 BBK를 만들었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나는이라 말은 안 나오니까 네. 네. 나는 없었다. 아 이런 어떻게 이렇게 비열한 전통들을 이어가는 거죠? 한국은 정보기관이 기밀을 누설하는 역할이다. 그럼 뭐 다른 그것도 댓글로 누설해요. 네, 외국의 보수적인 언론이 보기에도 너무 네. 황당한 네. 그런 행태다. 그게 그 국정원의 좋은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청취자 여러분 저희도요. 한 사람 시민으로서. 그 전문 어떤 정보 요원으로서 철학도 있고 또 굉장히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그 공채로 뽑는다고 해요. 시험 봐서. 그리고 예. 노량진 가면은 그 시험 합격할 수 있는 또 학원이 있대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국정원 하면서 전문학원? 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 아, 그러니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 그러니까 네. 뭐 아무 그 철학도 없고 영혼도 없고 그냥 안전빵인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니까 댓글 달래니까 앉아서 댓글이나 달고 앉아있는 한심한 작태가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그래도 공부 좀 꽤나 했으면 외고도 다니고 좀 그 특목고도 다니고 좀 좋은 집안의 그런 친구들일 텐데 참 자존감이 안 무너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게 여기서 댓글이나 달고 있으라 네. 할 때, 그 댓글이 내용이 뭐 문재인 후보 욕이나 하고, 네네 뭐 좌빨이 어쩌고 박원순 욕이나 하고 있고, 박원순 욕이나 하고 있고, 예. 참여연대에 그게 대한 품이 없는 얘기잖아요. 아깝은 같은 좋은 정책 욕하고 있고, 친환경 무상급식 이미 대세인 정책 욕, 그다음에 참여연대에 대한 욕도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분이 그럼 영혼에 굉장히 타격을 입을 텐데요. 아니 겨우 그 따위를 살려고 그렇게 죽어라 공부했나. 그래요. 너무 그렇죠. 품위가 없지 않느냐. 아니, 사실은 네. 강압적인 명령의 문제가 제일 크지만 그런 명령에 순응하는 자존감이 지금 너무 낮은 것 그게 같아요. 정한다 해서 목숨을 걸고 정하는 것도 아닌 시대인데 네. 그럼 그분들께서도 좀 사실 공작을 하더라도 좀 수준 있게 일단 하든가. 잘못된 명령, 부당한 명령에서는 공직사회에서도 하급자들이 반드시 상급자에게 예. 저항하는 문화, 심지어 법으로 그것을 보장해 주자. 그래서 이번에 경찰 관련 법도 진선미원 등이 법안 낸 거 보면 그 부당한 명령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내부 정식으로 고발도 인식할 수 사실은 있도록. 그리고 많이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도 엄청 해야죠. 강화돼야 돼요. 네. 얼마 전에 그 우리 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님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부 고발자라고 2번에 걸쳐서 보호 조치를 했는데 오히려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네.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프로그램인데 네. 이 국정원 사태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나몰라라는 박근혜 정부로 인해서 사실은 그것이 새누리당에서 부풀려지고 NLL 논란으로 왜곡되면서 많은 법들이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도 같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엉뚱하게 그 문제로 6월 임시국회를 대부분 날리다가 마지막에 가맹사업법 개정안 정도 하나 통과된 거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들께서도 아마 저희들이 국정원을 이렇게 욕하는 것을 아마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참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될까. 그래서 댓글 알바를 국가정보원을 시켜서 선거 때 많이 풀어가지고 대통령이 된. 야, 진짜 이건 그런 식으로 기록되고 싶을까. 네. 낙곤수가 폭로한 시발단도 있지 않습니까? 네, 시발단. 그렇죠. 아, 창피하죠. 네, 예, 그러니까 종교 집단까지. 한쪽에서는 네. 민간의 댓글 부대로 선거에 개입하고 불법적으로 종교 집단이잖아요. 한쪽에서는 게다가 사이비 국민 정도. 세금을 횡령해가지고 네. 범죄적인데 돈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선거 결과의 정당성이 아니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범죄적인데 수 있잖아요. 세금을 썼다라는 표현도 너무 그 점잖고 아깝고요. 네.
정말 배울 만큼 배운 애들을 댓글 부대로 써서 대통령이 당선된. 이렇게 참 나중에 역사의 기록이 되면.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저는 부끄럽지 않나요? 뭐 우리 집회장 가면 막 시민들께서 일부에서는 뭐 하야하라 뭐 이런 구호까지 하시던데, 뭐 저희는 뭐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어도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입장을 사실은 밝히고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그럴 만큼의 게이트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의 무게가 네.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어서 하루빨리 그런 주장이 확산되기 전에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고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의 묵묵부답이란 말이죠. 네, 안 하겠죠, 뭐. 너무 아니 근데 네. 문재인 캠프 시민 캠프 대표셨으니까 그때 네. 박근혜 후보가 했던 유명한 회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네. 국정원의 공작이 사실이 아니라면 문재인 후보에게 책임을 져라. 네. 근데 사실이라면 본인이 책임진다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어떻게 사실이라면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끝내 안 한 이유가 사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네. 주어 생략 나경원 네, 네. 문법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원래는 네. 사실이라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질 했다면 사실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책임지라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대꾸로 네. 당연한 규결로 그 대꾸에는 사실이라면 내가 책임지겠다는데 네. 그렇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네. 나는 그 말을 직접 표현하진 않았다. 하지 않았다. 네. 그들의 이명박 네. 대통령이 BBK를 만들었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나는이나 말은 안 나오니까 네. 네. 나는 없었다. 이런 어떻게 이렇게 비열한 전통들을 이어가는 거죠? 이게 좀 웃기죠. 국가의 좀. 채통을 생각해야 되고 네. 국민에 대한 예의를 생각해야 될 분들이 가장 비열한 전통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표해서 그 보수라고 표현하기 참 힘든 그 수구의 분들은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자신이 우스워지는 거를 과감히 선택해요. 저는 왜 이렇게 찌질해질까? 저렇게까지 뭐가 저렇게 좋을까? 보수는 아니죠. 외국의 보수들은 굉장히 그렇죠. 아니 진짜 좀 양심이나 좀 명예 수준 같은 있게. 것을 매우 수준 있게 공작을 해도 수준 있게 해야지. 정말 짜증나서 이런 네, 거죠. 네, 네. 우리 그동안 을 당사자들 모시고 왔을 때는 네. 그분들은 분노를 해도 그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익숙지 않으니까 그냥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랬는데 우리 최은경 대표님 아주 방송에 아주 적합한 우리 국민팀 적합한 짜증나 이것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예, 제 대표님 잠시 어떠셨어요? 문재인 캠프 시민 캠프 대표로도 계셨고 박원순 시장 후보 때는 부대변인도 하셨는데 체질이 맞으시던가요? 아니고요. 제가 사실 둘 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진걸 처장의 본인이 할 수 없으니까 발로 뻥 차서 저희 대리인을 NG가 못하니까. NG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NGO거든요. 사회적 네. 조금 유연하다 그래서. 네, 그래서 하여튼 가서 대신 이제 어떻게 보면 떼워준 건데 열심히. 네, 근데. 저는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청문회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의원님들 쳐다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길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는 이제 선거 때 이제 해야 되니까 하긴 했는데, 정말 이건 진짜 내 길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오히려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성질이 안 맞아요. 네. 동아일보에서 우리 전인경 대표님이 옛날에 보낸 트위터를 찾아가지고 네네네. 불필요한 네. 새누리당 엿먹어라? 아니에요. 그렇게도 아니고. 어떤 트윗을 새누리당이 사이코패스라 그랬고. 맞아. 죄송합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이 도둑놈이라 그랬고요. 도둑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고. 내곡동 우리 국민 세금 10억 훔쳐가려다 걸렸잖아요. 그게 그때 도둑놈이지. 아니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날치기 한 거 가지고.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호부형을 못하고 우리 국민을 다 홍길동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동아일보가? 날치기 한 거 가지고 제가 참 개떡 같은 나라다 그래. 그게 딱 세 마디입니다. 맞잖아요. 네. 한미에 붙어있는 날치기. 네네네. 4대강 미디어 학법 날치기. 그럼 네. 그게 개떡 같은 나라 맞죠?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아름다운 나라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사이코패스. 네. 새누리당? 그때 새누리당의 모 의원이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의원이 너무 무서워서 저 거론하고 싶지 않고. 이상한 지금 막 TV에 나오는 반성도 안 하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성희롱으로도 걸리고. 약간 죄의식도 없는 것 같고. 예. 그랬잖아요. 성희롱으로도 걸리고, 근데 거짓말 쳐가지고 걸리고. 네. 그래서 기자들로부터도 고발당하고.
그 정도면 사람이 되게 그 심리적으로 힘들고. 그 다음에 박원순 예, 시장 그래야 집요하게 되는데. 공격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로 밝혀졌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사죄도 안 하고 오히려 박원순 시장은 용서해주고. 네. 근데도 반성 없이 TV에 자꾸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사이코패스 같다 그랬죠. 그렇군요. 예. 재밌습니다. 아무튼, 네. 청취자 여러분, 전국 을들을 위한 으라차차 방송이 을들의 목소리만 전달하진 않습니다. 을들도 다 정치적 식견이 있고 분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저희 국정원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을들의 눈물 닦아주는 걸 외면하는 새누리당, 엉뚱한 NLL 논란을 일으켜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 새누리당에 대한 분노로 정경 대표님과 정치적인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예, 정경 대표님이 정치에 시민이 관심을 가진 건 너무 좋은 일이고 본인이 캠페인도 참여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회적기업과 엔조이를 열심히 하시는데요. 너무 그 과정이 자연스럽다 저는 생각하고, 다만 시민들이 정치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과 본인이 직접 정치에 참여한 정치인이 되는 건 좀 실존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그것까지는 도저히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말씀해 주셨네요. 계속 저희들이 이야기 이어갈 건데요. 아까 전에 너무 여러분들이 박강수의 다시 힘을 내어라, 너무 노래가 좋다고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셨는데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노래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PD님, 박강수의 다시 힘을 내어라. 예. 다시 힘을 내어라, 나의 손을 잡아라, 뒤돌아보지 말고 나아가야지. 푸른 나무들도. 우와, 노래 정말 좋네요. 박강수님이 남성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여성이네요. 제 대표님이 계속 감동적으로 들으셨는데 어땠어요? 노래 너무 좋은데요? 네, 굉장히 서정적이네요. 예, 다시 힘을 내어라, 가사도 네. 좋고. 저는 다시 힘을 내어라 해서 되게 투쟁적인 노래? 이렇게 조금 힘센 노래인 줄 제 알았더니. 대표님이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그런 아니, 저런. 진보의 노래? 아니, 저렇게 서정적인 노래는 별로 안 좋아했고요. 훨씬 누가 과격한 노래를.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하지 않았나, 이런 노래 좋아하시잖아요. 그 노래는 좀 좋기도 한데 좀 처지죠. 나중에 우리 국민TV에서 노래 하나 하세요. 우리 청취자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잠깐 소개해보면요. 사무실 직원들에게 팟빵을 다운받기에 지금 같이 듣고 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수줍은 분노 너무 잘 모신 것 같아요. 정경 대표님의 분노가 수줍은 분노,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선수들의 분노라기보다는 오히려 서민들이 보통 분노라는 것도 이렇게 익숙지 않게 표현하잖아요. 되게 순진하고 수줍은 소박한 분노 이렇게 국정원에 대해서요? 예, 저는 아주 냉소적인 예. 분노인데. 전 냉소적인 아니 근데 분이에요. 냉소적이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찌질해 뭐 이런 거. 나쁜 짓을 저지른 권력에게는 냉소적이지만 우리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설득력 있는 분노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제 느낌에도. 합정동에 에드먼이 있으니까 국민TV 자주 와달랍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 연희동에 있는데. 예전에 합정동 쪽에 있다 이사. 이쪽에 바로 네. 한 블럭 밑에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네. 근데 그래도 가깝잖아요. 네, 가까워요. 연희동이어도. 네. 예. 팩트TV에서도 많이 봤다는데요? 그러니까 팩트TV랑 국민TV랑 좀 합쳤으면 좋겠어요. 네, 나중에 다 이제 실제 방송하고 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노래가 네. 있겠죠. 네. 미모가 출중하시다고 팩트TV에서 봤는데. 그리고 대형마트에 대한 글들도 많이 올려주셨어요. 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들으니까 남편이랑 설득해서 안 가시겠다고. 네. 그래서 다시 대형마트에 조금만 이어가면 정말로 우리나라 유통재벌 대기업들이 백화점에서 대형마트, 그 다음에 SSM, 동네 상권 다 잡아먹고 있는데 특히 대형마트 좀 확실히 과소비를 부추기는 건 맞죠, 대표님? 저는 일단 무슨 걱정이 되냐면요. 한 달에 2번이 쉬는 걸 저희는 4번 쉬자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2번만 뭐 전력 난이니 뭐 블랙아웃이니 난리인데 전국에 600개 가까이 되는 대형마트하고 1,500개 가까운 SSM이 한 달에 2번 쉬던 걸 4번, 5번 쉬면 전력 소비가 엄청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네. 대표도 알다시피 거기는
창문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밖을 못 내다보게 하려고. 그래서 여름에 항상 엄청난 그 빛과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더우니까 여름에는 에어컨을 엄청 틀고 겨울에는 난방을 엄청 한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시원하고 너무 덥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그리고 거기 갈 때 다 차로 가니까 네. 에너지 낭비하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도 환경단체들이나 에너지단체들이 대형마트들이 주말에 다 쉬게 해야 된다. 네. 유통재벌들은 이런 운동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제 대표님 그것도 잘 아시지만 과소비를 부추기는 거에 대해서 심지어는 뇌의 그 메커니즘 연구해서 그렇게 짰다니까 예전에는 1층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실제로는. 네. 그 2층까지 가게 만들려고 네. 하는 작전이었다면서요. 네네. 창문을 안 둔 건 밖을 못 네. 못 시간 가는지 내다보기 위해서 모르게. 시간을 모르게. 네. 시간 가는지 모르게 하려는. 또 뭐 내일까지 고민했다는 건 뭐 1+1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구명 상품 뭐 이런 것들이 자극을 저도 제 느낌에도 자극을 확 받아요. 오, 손이 막 가요. 어쩐지. 그러니까 이 할인 제품이요. 실제로 그 뇌 스캔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사람이 네. 할인받을 가능성 앞에서 도파민 분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흥분한다는 번쩍 차리면서 거죠. 손이 네. 막 가게 만드는 네, 그러니까 막 그 생리적인 사태를 막 물고 현상이. 달려가는. 근데 이게 또 뭐냐면 그 가능성 앞에서 도파민 분비가 확 늘었다가 구매를 하면 그게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도파민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분비가 되면 중독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저희가 3주 동안 가지 말아봐라 했을 때 첫 주에는 굉장히 괴롭다가 두 번째 주 괜찮았다가 세 번째 주에 와우 이런 경험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중독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필요하지 않은 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인받을 것이다라는 기대심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 뭐 최저가격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그 온갖 마케팅이 있죠. 그 이렇게 묶음 마케팅, 예. 그다음에 기획 코너 마케팅, 시식 마케팅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작전이고요. 중요한 거는 소비라는 거는 좀 이렇게 천천히 내가 뭘 필요로 하고 뭘 원하고 이걸 사면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까 어떻게 만족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소비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제 기업 재벌들의 마케팅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생각을 안 하고 돈을 쓰면요,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돈을 털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1+1에 약탈당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소비도 약탈이에요. 그래서 그 +1 제품 보면은요,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거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많죠. 네, 네. 예. 그럼 결국은 기업이 갖다 버려야 될 쓰레기를 돈 주고 예. 사갖고 와서 집에서 가정에서 쓰레기로 처리해 주는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기업이 쓰레기 처리 비용 내야 될 걸 우리가 대신 내주면서 플러스 알파 그렇죠. 네, 이윤까지 갖다 네, 주는 네, 꼴이 되고 네. 결국은 우리가 못 먹고 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쓰레기 비용까지 더 내는 그렇죠. 네. 상중사중의 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환경적으로 나쁩니까? 그렇습니다. 과잉 소비 예. 말로 사실은 가장 반환경적이에요. 유통기한 임박한 제품은 건강에도 그렇게 유리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국민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시각디자인학교 윤호섭 교수님이라는 유명한 분인데 냉장고가 없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냉장고가 없으니까 당연히 꼭 필요한 물건만 그때 소량만 사서 갖고 와서 네. 다 그때 먹어치우는. 먹기 때문에 네. 항상 신선한 것만 네. 드시게 되고 과소비 안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냉장고 안서 전력 낭비 전혀 없고 네. 지구를 위해서 사시고 쓰레기가 거의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살기 쉽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은 대형마트부터 끊어보자.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설득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 얹혀 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 김치 냉장고 한 대랑 일반 냉장고 한 대 갖고 있는데 사무실 식구들 12명, 3명이 예. 그 두 냉장고로 충분히 2끼, 3끼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근데 사실 일반 보통 가정이 3인 가구가 사실은 그렇게 냉장고를 2대 혹은 3대를 갖고 있어요. 심지어 네. 원도에서 2도어, 요즘은 3도어. 네, 네, 네. 심지어는 뭐 칸칸이 냉장고까지 생겼던데요. 무섭던데요. 그게 겉으로 봤을 때 뭘 그렇게 담아야 광고의 이미지에서는 되게 그 굉장히 럭셔리한 그 냉장고 이미지니까. 근데 속을 열어보십시오. 거기 까만 비닐봉다리 잔뜩 들어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서. 그게 제가 찔립니다. 과잉 소비는요. 제 과잉 소비는 과잉소비를 많이 당해가지고. 삶의 질을 구질구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형마트가 진짜 온상이에요. 과잉 소비에. 예. 그래서 골목에서 사실은 하나하나 저는 뭐 치약이나 뭐 샴푸 이런 거를 한 개씩 사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거 좀 불편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어릴 때는 치약도 이렇게 가위로 잘라갖고 판에 쓰기도 했다. 그랬더니 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헐 그럴 게 아니고 이렇게 써야 완전 소비를 하고 한 개 한 개라도 우리가 완전 소비를 해줘야 환경에 나쁘지 않다. 예.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조금 불편한 소비가 사실 모두를 위한 소비이기도 하고 그거 굉장히 지적인 소비입니다. 너무 막 그냥 화장실 3인 가족인데 그 아파트에 화장실 2개 있는데 2개 꽉 그냥 세면도구 다 그 꽉 차 있고 그 세면도구에 물때 잔뜩 껴가지고 맨날 청소해야 되고 예. 그거 그 삶의 질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탐욕과 이윤이 관철되는 체계에서 오히려 지구의 환경과 각각의 국민들의 삶은 오히려 건강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가계 소득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에너지의 측면에서도 환경, 지역 경제, 중소상공인 측 모든 면에서 오히려 그렇죠. 악화되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첫 번째 실천으로 대형마트를 가지 말아보자. 그럼 네. 동네 상권도 살 거고 그렇죠. 차 안 네. 타고 걸어가니까 나도 건강해지고 에너지 낭비도 막을 것이고 일요일 날 모두 쉬게 하면 그 대형마트 일하는 노동자들 건강권이나 그렇죠. 휴식권의 네. 문제도 더 좋아지고 대형마트들 전력 낭비도 줄어들게 되고 그 유럽 같은 경우는요. 우리 역시 신선한 식품을 네. 주로 먹으니까 몸에도 건강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공익적인 이유가 너무 많아요. 대형마트가 안 가야 되는 이유가. 아직 그렇죠? 삶의 네. 질에 보탬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유럽 네. 같은 경우는 이 상인 조합이 발달해서 예. 그 7시 이후에 문 안 열고 그리고 주말에 당연히 안 하고요. 대형마트 당연히 도심에 못 들어오고 그러면 소비자 아주 불편할 것 같잖아요. 예. 불편하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리고 가격도 되게 비싸요. 사실 우리나라 물가는요. 그 생활 물가가 싸지면 안 되고 생활 물가는 좀 더 올려도 되고요. 그 주택 가격하고 교육비, 의료비가 싸지고 그렇죠. 그게 너무 예. 어마어마해서 그게 싸지고 생활 사실 물가는 우리 국민들이 저는 제가 호소드리고 싶은 게 교육비, 주급, 의료비 이런 거 네네, 그걸 이런 걸 낮춰야 복지나 돼요. 무상으로나 네. 반값으로 확실히 관철시키고 생활 물가는 너무 싸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한 투쟁을 네. 안 하시면서 10원, 20원 깎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네네. 막 포인트 적립하시는데 생활 속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거 보면 저도 그렇게 살지만 그러지 말고 바꿔야 그 됩니다. 포인트 네. 10점, 20점 그다음에 뭐 무슨 캐시백 이런 것만 매달릴 게 아니라 집집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교육비, 주급, 의료비를 국가가 해라 다른 네네. 나라처럼. 그러니까 그러면 유럽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생활 하잖아요. 물가는 좀 네. 비싸니까 소비자들이 불편하니까 신중하게 사요. 네네. 신중하게 사고 또 일찍 문을 과소비도 안 닫으니까 하고. 과잉 소비 안 하게 되고 예, 예. 그러니까 세이브가 돼서 저축을 하죠. 예. 상인들은 또 적당히 일하면서도 또 비싸게 받았으니까 많이 남으니까 먹고 살만하죠. 예, 그래서 저녁에 쉬고. 네, 예. 그 모두가 저녁 있는 삶에 모두가 1년에 한 달은 휴가를 떠나는 예. 그런 삶을 살고 금융위기에도 사실은 비껴나 있고 예.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러니까요. 대목이 그겁니다. 그래서 빚을 지지 않기 때문에 금융위기에서도 비껴나 예. 있다. 이게 맞습니다. 공정소비라는 거죠. 공정소비. 그동안 이제 을들의 분노를 날 것 그대로 소개하는데 이제 저희가 주력했는데 오늘은 제 대표님이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을들이 연대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 아니 그게 그러니까, 소비자도 예. 그 연대해야 될 그러니까 주체라는 을도 거죠. 또 소비자이고 네. 또 자신은 좀 나은 처지 됐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경제 체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지금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환경도 생각하고 건강도 좋아지면서 집집마다 가게도 튼튼해지는 네.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다. 네. 그런 이야기 계속 해주시겠는데 그 대형마트들 보면 작전을 펼쳐서 많이 사게 만드는데 네네. 심지어 그게 사기인 경우도 많잖아요. 뭐 예, 예를 들면 맞습니다. 1플러스 네. 속임수 마케팅 있죠. 뭐 몇 개 번들인데 오히려 더 비싸다든지 중량을 비교가 되니, 속인다든가. 중량을 속인다든지 이런 무조건 1,000원 했는데 예. 영수증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소비자의 부주의를 예. 이용해서 제값 다 받고. 그렇죠. 네, 무조건 1,000원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제값 그리고 받고 소비자 있고. 단체들이 조사해 보면 재래시장보다 네, 17% 비싸요. 네. 훨씬 비싸게 네. 나오고 보니까 생협보다도 결국은 비싸요. 유통재벌 대기업들이 국민을 속이고 그 유인하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3주일간 한번 끊어보시라고 제가 우리 정치할 때 다 끊으셔야 말씀드릴 수 됩니다. 없지만 네. 그렇게 한번 끊으셔야 노력을 해보자. 제 대표님 방장 끊으라고 하시고 저도 한 그렇게 번만 한번 해보자. 한 번만 예, 3주만 한번 해보시고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끊긴 힘들기 때문에 저도 이게 아예 이제 상권이 죽어서 없는 데가 있어요. 아 그런 경우가 네. 있죠. 예. 그래서 한 1년에 사실 그 상권이 없어진 것도 대형마트 맞아요. 늘어지면서 네. 문구점, 슈퍼마켓 독점 다 없어지면서 됐기 그래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1년에 한 두세 번 가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 동네는 중간 규모의 마트가 조금 동네 친화적인 마트가 있어요. 여기 때문에 동네에 철물점 있고요. 전파상 있고요. 그래서 전구 하나 떨어지면은 동네 그냥 그 전파상 가서 사요. 걸어가서. 네. 근데 일반적인 아파트 초는 이미 그런데 다 망해가지고 사실 다 차 타고 대형마트 가요. 예, 마트 가서 간 김에 살아더라도 예, 간 김에 그냥 과잉 소비 안 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근데 제가 우리 아이한테도 내가 얘기하지만 어릴 때 우리는 동네에 서점이 있었고 책방이 있어서 만화책 그 매달 나오는 거 그거 날짜 맞춰서 가서 서서 읽고 그런 재미가 있었고 레코드 가게에 있어서 그 동네마다 음악이 흘러나왔던 기억이 있고 그 테이프 네네 A면 B면에 8곡씩 써서 주면 1,000원, 2,000원 받고 녹음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죠. 친구들한테 선물도 하고. 네, 빵집에서 아주 그 추억의 그 테이프 정말 빵집 좋았는데. 주인도 또 다 안면이 있었고 단골이 있었고 그게 동네죠. 네. 그런 동네가 범죄도 안 일어나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마을이고, 근데 예. 요즘에 이제 어쨌든 서울시에서 그 협동조합이나 마을 뭐 이렇게 살리게 하면서, 마을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또 마을 기업 하니까 또 죄 카페만 만드는데요. 예. 저는 마을 기업 1호는 카페, 마을 기업 2호는 철물점, 마을 기업 3호는 서점, 뭐 4호는 레코드 가게 이런 예. 식으로. 확실히 예. 서점, 레코드 가게, 문구점은 거의 다 네, 없어졌어요. 네, 그런. 겨우 지금 네. 이제 슈퍼들만 맞아요. 공문하고 네. 있는데.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동네가 생태계가 살아야 돼요. 동네에서 돈도 돌고 사람들도 돌고 왔다 갔다 해야지 동네가 풍요로워지고 네. 돈도 돌고 일자리도 범죄도 안 일어나고 네. 일자리도 그러면 늘고요. 또 네. 어린이들 지나가고 있는데 해코지 하는 어른들도 없고 그렇죠. 있어도 또 동네 네. 주민들이 그걸 네. 막아주고 근데 네. 지금은 동네가 삭막하잖아요. 갈수록 그렇죠. 네. 차로만 다니고 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 간에 인사할 기회도 적고 네. 기름은 기름대로 낭비하고 네. 몸은 몸대로 살이 찌고 예, 저도 반성을 하게 되네요. 자, 제 대표님 여기서 하나 우리 네티즌 아니 청취자들께서 또 질문이 하나 있네요. 왕싸가지님. 왕싸가지님은 우리 청취자님이 왕싸가지님은 아니실 것 같고 왕싸가지인 이 닉네임을 정권과 가지신- 자본에 이렇게 네. 이쪽에 똥침을 놓는 분이 계신데 궁금한 게 있다고 올려주셨어요. 원래 제 대표님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협동조합 이름으로 협동조합이 많이 생기는데 서민을 위한 협동조합 은행은 만들 수 없나요? 정부에서 못하게 하나요? 진짜 궁금해요. 협동조합법에서 사실은 금융은 제외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협동조합 형태로 금융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금 그러니까 이 은행이 조금 더 서로 안면이 있을 때 이게 금융이 안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좀 전개가 되고 예. 조금 더 인간적이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삶에 사실 그 금융이 투입이 돼야지 지금은 이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그 금융업이 전개되면서 이게 모순이 생긴 건데 임원들 연봉만 수억 원씩 그렇죠. 받아가도록 네, 네, 서민들 네. 피눈물 네, 흘리는데 네. 그런 건 정말 열받더라고요. 그리고 예. 자기 돈 갖고 하는 게 아닌데 예금자 돈으로 하면서 배당은 주주가 가져가고 예, 그렇습니다. 주주 배당을 늘리기 위해서 CEO는 굉장히 공격적인 영업을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니까 약탈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연봉이 수십억 원, 수억 네, 원씩의 네. 임원들은 네. 은행들 주주 배당을 많이 은행들이 줘서요. 또 잘못해가지고 국민 세금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근데 국민들한테 돌려줘야지 자기들이 그렇게 받아가는지 저도 그렇죠. 그런 그래서 건 지금 저는 네. 노동자들이 급여 많이 받는 건 좋은데 네. 일부 임원들이 막 수십 원씩 받는 거 보면 분노하고 열받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 금융에 대한 그 저항 의식이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그래서 자꾸 저기 국책은행이니 무슨 금융의 공공성이 있다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 비즈니스고요. 그것도 굉장히 뭐냐면 전 세계 자본주의 모순의 아주 핵심입니다. 네네. 그래서 금융 자본주의고 신자유주의 아주 천병이에요, 은행이.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그 인간적이고 삶의 가치에 투자하는 그런 금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협동조합 방식의 은행이 필요한 건 정말 절실한데 이번에 협동조합법에서 제외가 됐다. 기존의 사회연대 은행 그리고 청년들이 만드는 그 청년연대 은행은 은행이 아니에요. 이름만 그렇죠. 그런 거고요. 이름만 단체예요. 그런 이미 거고. 단체. 예. 그리고 사단법인이거나. 그래서 저렇게 이 여수신업을 하는 여수신업이 불가능하게 돼 있고요. 네, 그렇죠. 네, 특히 수신이 안 돼요. 그래서 네. 유사수신 행위로 이건 그분들은 그 수신 문제가 안 되죠. 하고 네. 여신만 네. 저리로 해주는 네, 분들이죠. 네, 네. 청년층이라든지 네. 그다음 창업자들한테. 네. 그러면 이게 협동조합법을 개정하면
여수신이 가능한 은행이 그렇죠. 만들어질 수 네. 있는 건가요? 편법으로 이제 일부 그런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동자동이라든가 이런데. 그렇죠. 저 목골 신협이라든지 네, 이렇게 해서 네. 대한신협 네, 지역동갑에서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네. 정부에서 지금 제동을 걸려면 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걸 수 있죠. 그러니까 편법이라 그러는데 예. 여신을 하니까. 네, 수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아주 쉬운 말. 그러니까 예금을 받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는 네. 걸 하니까. 네, 네. 그럼 안 빌려주기만 되는 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아니, 예금을 그것도 받는 데는 문제 삼잖아요. 예, 빌려주는 것도 어쨌든 그 이제 뭐 그 대부업을 등록을 하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등록을 해야 네, 되죠.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훨씬 그렇게 그 지역 친화적이고 인간적이고 삶의 구체적인 그 금융을 공급하는 게 훨씬 건강하고 예, 그 유지 그 뭐죠? 상환율도 높고요. 그 부실이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작을수록 금융은 사실 부실나지 않는다. 신뢰와 네. 공동체. 네, 공동체 그다음에 기반이어야 이웃 되는 간의 거예요. 애정이 기반한 네, 네. 작은 은행들. 미국도 그런 은행들이 살아남았거든요. 예, 그러면 네. 저희도 앞으로 법을 개정하던 협동조합법 개정 개정. 전에라도 네, 그런 네. 대한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네. 동네 은행 같은 걸 계속 늘려나가는 방식이 신협은 필요하다. 아마 지금 더 이상 늘리기 힘들다 그러고요. 네. 협동조합법을 바꿔야 돼요. 협동조합 바꾸는 네, 것으로. 네. 예, 왕싸가지님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궁금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 쟁경 대표님이랑 좋은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쟁경 대표님과 제가 1대1로 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지루하지 않으시도록 노래를 또 준비 하나 했습니다. 우리 김효진 PD님이 아주 좋은 노래만 계속 양희은 선생님의 아름다운 것들 듣고 또 계속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는 너무 좋은데. 아, 우리 댓글들 보니까 재현경 대표님 인기가 대단합니다. 앉은 걸 좀 말 좀 그만해라고 해서. 예,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막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제하겠습니다. 저는 예, 이렇게 지적이 원래. 굉장히 솔직합니다. 자, 재 대표님. 네. 대표님이 국민TV 너무 오랜만에 오셔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해달라는 취지신 것 같아요. 인기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공정채권 추심법. 네. 그러니까 채권 추심을 채권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채무자들이 너무 시달렸으니까 영화 피에타라든지 화차 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께서 피에타 3법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게 새누리당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고 또 나오던데. 그 사실 예. 그 채무 문제에서요, 우리나라 이렇게 이 금융 이 작동 방식을 보면 네. 빚에 먹이 사슬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과잉 대출이 문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소득이 120만 원, 30만 원, 그것도 4인 가족이 아니 이런 분들이 빚을 12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빚이 3개가 카드론 뭐 3개가 또 캐피탈 또 4개가 뭐 저축은행 아니, 그러니까 제2금융권에서 저소득층 저신용자에게 대출 안 한다는데 아니에요.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엔 제가 교육할 때 묻는 게 그거예요. 소득이 150인데 그렇게 12개의 빚이 있고 4천만 원이 빚이 있다. 그러면 누가 미친 겁니까? 그래서 빌린 사람이 미친 겁니까? 빌려준 사람이 미친 겁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에서는 빌린 사람이 미쳤다고 이렇게 감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처음에는 그렇죠. 네,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예. 돈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누군가 빌려주겠다 그러면 이게 웬 떡이냐 할 수밖에 없다. 그 누구도 소득이 낮고 정말 당장 급전이 필요하고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고 이런데 정말 돈 빌려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는 채무자가 미친 게 아니다. 이거는 정상이다. 예. 미친 건 채권자다. 왜 빌려주냐 이거죠. 이거는 사실은 이 사람한테 빌려줄 게 아니라 복지로 안내를 해줬어야 됐고 근데 왜 빌려줄까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 빚이 한꺼번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 카드론에서 시작해서 리볼빙으로 갔다가 그러면 이제 못 갚잖아요. 예. 그럼 또 귀신같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또 이렇게 문자가 온대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또 캐피탈에서 빌리고 또 이것도 이게 30 몇 프로거든요. 그러니까 예. 20 몇 프로에서 30 몇 프로, 그러다가 39%까지 대부업체까지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점점 더 높은 이자율의 빚으로 기존의 빚을 갚아요. 빚에 39% 대북 갔다가도 예. 안 되면 이제 불법 사채 뭐 그렇죠. 몇백 네네. 프로까지. 예, 이게 빚의 먹이사슬 같다. 그러니까 뒤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카드론도 빌려주고, 그 저축은행 믿고 캐피탈이 빌려주고,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 이래서 대부업체 없애는 걸 반대하나? 이럴 정도로 저는 되게 답답함을 느끼는데, 근데 그러면 중간에 좀 채무자가 힘들 때, 예. 도저히 나는 이거 못 견디겠다, 못 갚겠다 하고 빨리 이렇게 손을 들면 되잖아요. 예. 빚은 있잖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억지로 갚는 것만큼 나쁜 게 없습니다. 빚은 못 갚는 상황에서는 빨리 손을 털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빚이 더 늘어납니다. 우리 국민행복기금 때문에 뭐 이거 박근혜 정부가 했다고 해서 무조건 욕하면서 채무자까지 같이 이렇게 그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욕하면 안 돼요. 못 갚는 사람은 안 갚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계속 갚으려고 하다 보면은 빚의 규모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회적 비용만 더 커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냐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근데 못 갚는 상황에서 못 갚는다 손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요. 왜 못 드냐? 무서운 채권 추심 때문입니다. 예. 얼마 전에 서울시하고 같이 그 대부업 단속 관련한 회의를 했어요. 민간 네, 민생 침해 네. 그 위원이시죠? 네, 대표님도? 예, 우리 박원순 시장님 되시고 처음으로 그 원래 대부업체는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하죠. 예. 처음으로 단속했습니다. 네, 이 단속하는데 공무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전화 와가지고 그냥 대부업체에서 아주 추심을 하는데 미치겠다. 하루에도 네. 너무 많이 전화를 한다. 불법이죠, 그런 게 다 사실은. 얘기를 들어보세요. 공무원이 물어봤대요. 네. 구청 공무원이. 어머니, 그 대부업체가 몇 번 전화하나요? 하루에 10번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어머니가 세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10번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 그 구청 공무원이 뭐라는 줄 아세요? 어머니, 그런 불법이 아니십니다.
이게 10번까지 이거. 군감원에서 지침으로 하루에 10번을 기준으로 불법성의 여부를 이런 식으로 지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보면 반복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10번까지를 봐준다는 건가요? 그래 금감원에서 그걸 지침이라고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10번이면 사람 미치지 않을까요? 미치는 정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이 빚이 한 개겠습니까? 12개의 빚을 갖고 있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가니까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잔인한 채권 추심 때문에 사실 하루에 한 번만 고객님 왜 빚을 안 갚으세요?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도 심장이 뛰는데 10번을 12개의 빚을 이거는 사람 일상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인권 침해입니다. 명백히. 그렇게 막 몰아세우면 사람이 극단적 그렇죠. 선택을 하는 거 있는데 네. 보면 피에타 영화에서도 그렇고 하찮에서도 그렇고 주인공들이 네. 너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에서요. 예. 자살 사유의 그 가장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경제적 사유고요. 예. 돈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빚독촉 때문에 죽는 거지. 아, 정말 심각한 네. 문제네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빚독촉의 문제를 그러니까 영국이나 일본법을 갖다가 전에 같이 어떤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뭐 채무자가 원하는 장소, 시간 외에 그 전화, 방문 다 불법이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한다든가 뭐 말을 할 때 전화를 걸어서 말을 할 때 어떤 단어만 써도 불법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웬만하면 다 불법인 거예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채무자가 조금이라도 너무 이렇게 그 압박감을 느끼면 불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빚을 회수해요? 그러니까 빌려줄 때 신중하게 빌려줘야죠. 그렇죠. 빌려줄 때 막 빌려주고 돌려받을 때 쫓아가지고 거의 뭐 사람 만신창이 만드는 게 맞느냐라는 거죠. 신중하게 빌려주고 네.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빌려주고 네, 못 갚는 그래도 상황이면 어려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복지로 네, 해주고 못 네. 갚는 상황이면 그래도 살게 해주고 네,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겁니다. 패자부활의 기회가 없는 이런 네. 사회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네. 제 대표님 정말 말씀 저도 들으면서 너무 설득력이 느껴지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도 다 응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공정채권추심법. 그래서 그 공정채권 추심법에 뭐냐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채권 추심을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무자가 당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대신 당하는. 근데 네. 대리인들은 어쨌든 내 빚이 아니고 좀 전문성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좀 협상을 할 수 있겠죠. 추심하는 사람하고 예. 채권자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 대리인 제도만 되면 아까 빚의 먹이사슬도 끊어낼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연체해서 추심 들어올 때 바로 우리를 선임하라 이거죠. 대법 대출 가서 대신 갚지 말고 또 예. 빌려갖고 갚지 말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분은 보니까 상태가 소득이 이렇고 이만저만해서 당신 빚을 다는 못 갚겠고 한 반 정도 갚을 테니까 이걸로 끝내자. 어차피 채무자한테 전화도 못하고 나랑 계속 얘기해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50% 갚을래? 아니면 우리가 파산 진행해드릴까요? 이렇게 사실 그게 미국식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선진국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게 채무자 인권도 보호가 되고 금융질서도 좀 확립이 되고 과잉대출도 좀 끊어내는 그리고 빚의 먹이사슬도 끊어내는 아주 이렇게 좋은 제도가 되겠다 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 법무부에서도 동의를 했어요. 오케이. 예. 이거 괜찮다. 했어요. 근데 뭐냐면 새누리당이 막았죠. 또. 역시 또 새누리당인가요? 네. 정말 새누리당이 막았어요. 이런 빌어먹을 정당. 정말 저는 여기 나오네, 여기 나와. 이들은 참 치밀하구나. 예. 그러니까 네. 재벌 대기업, 예. 그다음에 금융기관, 그다음에 돈 많은 채권자 대법자. 네. 그러니까 사회경제 강자들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을 돈 똘똘 뭉쳐 있어요. 앞에서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허술하지 그렇군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채권자들은 지금도 네. 금융기관은 대리인도 선임하고 채권주심기관도 뭐 네. 임하고 별 행동을 다 하니까 네. 채무자들도 전문가들이나 사회적 기업에게 대리인을 네. 하거나 채무조정을 의뢰하거나 네.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네, 네. 너무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굉장히 합리적인 안 제도죠.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갚을 수 있는 여력 있는 만큼 갚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한 사회잖아요. 되게 비정한 사회입니다. 이제 전 정말 청취자 여러분들이 채무자에 대해서 모럴 해저드라는 단어를 우리는 앞으로는 쓰지 말자. 국민TV 청취자들이라면. 네. 왜냐하면 전에 제가 정말 창피했어요. 어느 방송에 나갔는데 그때 국민행복기금이 주제였는데 그 모럴 해저드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짜증을 냈죠. 그건 원래 금융기관한테 하는 욕이지 채무자한테 하는 욕이 아니다. 모럴 해저드는. 네.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이제 논쟁을 막 벌려 나가고 있는데 그때 그 핀란드에서 미수다에 나왔던
예, 그 여성이 그 따루님이 예. 시청자로 나왔어요. 시청자 뭐죠? 뒤에 이렇게 방청객으로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도 사실 사채도 있고 불법 대금업도 있고 그리고 파산제도 있고 이런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기네 나라에서는 단 한 차례도 채무자 도덕적 해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당연히 갚을 수 있으면 갚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다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우리는 뭐냐면 호시탐탐 제가 안 갚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정한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연 제가 왜 채무자 편에 서냐면요. 뭐 특별히 정의로워서도 아니에요. 좀 상담해보면 못 갚아요. 이거는. 아니 100만 원 버는데 왜 어떻게 갚습니까? 애 둘이나 있고. 지금도 진짜 그 돈 가지고 생계비 쓰기도 눈물겨운데 아니 못 갚는데 거기다 대놓고 일부러 안 갚고 뭐 먹고 튀었다느니 와 저는 그냥 무슨 뭐 정의감이 아니라 그냥 그 상식적으로 아니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비정한가 너무 비정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못돼 처먹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대표님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그 애 셋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경우. 그러니까요. 사실 채권 주시면 할 게 아니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지금 청취자들께서 아마 상정하시면. 아니 거기다가 언론이 있잖아요. 언론들 신문들. 그럼 좀 특히 수고 언론이 채무자들이 돈 떼먹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 중앙일보에서 제목이 그거였어요. 먹튀. 500만 원 빌려서 먹튀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500만 원 때문에 먹고 튀어서 인생을 포기합니까? 그런 비정한 나쁜 놈들이에요. 네. 그리고 성실 채무자만 손해 본다? 이것도요. 그게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일반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인데 손해를 보는 걸 되게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인간은. 그거를 이용한 마케팅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세상에 성실 상환자가 있고 불성실 상환자 이런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정상 상환자와 그죠?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불이행자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성실과 불성실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의도성이 전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안타까운 상황에서 빚을 못 갚는 사람 못 갚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상대적으로 아니 갚을 수 있으니까 갚는 거고 그거는 신용사회에 편입돼 있는 정상상환자로서 다행인 거죠. 그게 왜 억울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언어도 바꿔야겠네요. 그렇죠? 네. 신용불량자란 말 우리 정경 대표님은 저희들이 캠페인에서 없앴잖아요. 그 사람이 양심불량이 아니니까. 그렇죠. 금융채무 불이행이라는 객관표를 바꾼 것처럼. 이행을 못한다. 하는 것처럼 성실 불성실 상관이 어딨냐는 거죠. 그럼 언론에서 그따위로 먹튀가 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 청취자들께서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을들에서 직접적으로 가맹점, 문구점, 편의점, 그다음에 뭐 대리점 뭐 이런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요. 그다음에 뭐 KTP의 대리점, 상가 임차에서 쫓겨나는 분들 그런 이야기들 또 설득력이 있었겠지만 오늘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채무자나 소비자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좀 생각해봐야 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그러면 앞으로 계속 에드머니 그다음에 희망살림 그다음에 금융정의연대를 통해서 계속 주력하시는 일을 또 이렇게 한번 쭉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댓글에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빌리는 거 어렵게 하자고 하는데, 신용도 낮고, 직장도 별로고, 담보 없으면 은행 문턱 못 넘는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저는 이거 생각 바꿔야 됩니다. 네. 뭐냐면요, 신용도 낮고, 소득이 낮으면요, 은행에서 돈을 잘 빌려줘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분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사실은 노동 문제를 노동 문제로 풀었습니다. 노동 문제를 사실은 소득을 좀 더 높이고 그리고 기업이 돈을 벌어갖고 혼자 독식하는 것을 함께 연대해서 싸워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경제 구조를 바꾸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기업이 많이 벌고 노동자한테 조금 주는데 조금 주니까 은행이 네가 나한테 돈 잘 빌려줘. 그래서 빌렸어요. 빌렸는데 못 갚습니다.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식 같잖아요. 그냥 연대 투쟁 안 해요.
노동 문제를 금융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복지 문제를 금융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득이 낮으면요, 소득이 높게 하려고 노력해야지, 소득이 낮은데 돈을 잘 빌려주는 사회, 이건 뭔가 문제 있는 사회입니다. 네. 그리고 은행은요, 공공이 아니에요. 이거 비즈니스입니다. 네, 이거 비즈니스고요.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정부에서 사실은 비즈니스가 아닌 공공의 어떤 신용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네, 서민금융사업이라든가, 이거는 저금리로, 때로는 떼어도 된다. 네, 정말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준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네,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건 잘못됐습니다. 카드사에서 이렇게 빌려주는 건 약탈적입니다. 생각 바꿔야 되고요. 예, 빌리는 거 어려워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요. 저축이 필요하지. 저축할 돈이 어디 있어요? 자꾸 그러는데요. 저축할 돈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하자는 거고 경제 구조를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금융으로 가지 말자. 금융에 대한 뭔가 이렇게 너무나 판타지가 많고 금융을 자선 혹은 공공으로 자꾸 오해를 할 때 우리는 자꾸 채무자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서 어떻게 또 전락하냐? 연체자로 전락합니다. 채무자, 연체자로 전락하면요, 이게 죄의식 들고 정말 자책하게 되고 나중에 아무런 개선에 대한 싸움에 대한 연대에 대한 아무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 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생각 바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빌린 걸 어렵게 하자는 게 돈을 아예 못 빌리게 하자는 게 아니시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먼저 네, 그다음에 그렇죠. 또 그냥 복제해주고 꼭 빌려야 될 분은 안전하고 저리로 빌려주되 그렇죠. 혹독하게 채권 주심하지 말고 네, 이런 네. 취지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우리 국민들 인식이나 언론에서는 계속 채무자들을 코너로 모는 그런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일부. 근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채무자들을 도와주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가자. 근데 사실 채무자들도 대표적인 을들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에드머니. 채무자가 안 돼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돈 빌리려고 하면 안 돼요. 채무자가 안 되게 하는 사회를 만들고. 했을 때는 을들로서의 채무자를 도와주는. 그 채무자 됐으면 당당하게 나 못 갚아 하고 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갚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못 갚을 수도 있는 거고 못 갚을 때 빨리 털고 새 출발해야 됩니다. 빚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사람이 살고 봐야죠, 사실은. 네. 결국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청취자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으시다고 많이 응원글이 올라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께서는 조금 불편하셔서 이제 이렇게 반론 같은 것도 하는데 또 친절하게 최진경 대표님 답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결국 최진경 대표님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이제 에드머니, 그 다음에 희망살림, 그 다음에 금융정의연대 활동하시면서 이런 문제들 계속 해나가시겠네요. 앞으로 계속 또 활동 계획도 한 번 더 말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국민감시단을 만들었는데 국민행복기금 국민감시단. 네네. 그래서 채무 조정해주는 건 좋은데, 은행이 수익을 나눠 갖지는 못하게 하자. 그래서 국민감시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서 청년감시단. 지금 장학재단이 지금 국민행복기금의 채권 안 팔고 있잖아요. 한국장학재단. 네, 대학생 장학금 대출. 네. 그래서 지금 장학금 대출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학자금 대출. 네, 학자금 대출은 참 그게 채무 조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문제 제기하고, 어떻게 또 청년들이 빚 때문에 사회 출발하면서부터 빚부터 시작합니까? 진짜 이상한 사회, 우리나라는. 평균 1,000만 원 정도 빚이.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참 희망이 없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청년들하고 같이 있어 제가 금융 문제를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금융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생각보다 낮다라는 걸 너무, 금융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고마워하고, 되게, 신비감을 갖고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로 받아야 될 걸 빌려주는 건데 고마워하는. 네. 그래서 이거 참 문제구나. 그래서 금융은 비즈니스라는 걸 어떻게 이걸 더 확산시키고, 원래 유럽 사람들은요, 데모할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은행 문부터 가서 부셔요.
예, 최근에도 계속 그렇죠. 네, 그래서 뭐냐면은 돈 빌려주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이자를 벌 목적으로 이거를 기독교 전통에서는 신성모독으로 간주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이게 채권자에 대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요. 예. 그래서 이거부터 좀 채권자가 얼마나 약탈적이고 탐욕스러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꾸 홍보해 나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열심히 저희가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슬람권은 지금도 이자를 못 엄격하게 받죠. 금지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자라는 게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네. 간주해서 신의 뜻에 네. 어긋난다. 근데 우리는 이자제한법 대법원법 개정안 우리 그러니까요. 정경 대표님이랑 저희도 냈는데 이번에 또 새누리당이 네.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민금융 캠페인 그냥 얌전히 하시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요. 네.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이나 네. 새누리당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저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좌익이 된 것 같은 운동권이 돼 있는 전 그냥 비즈니스 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가를 사회적 기업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이군요. 네. 네.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 때 또 우리 제 대표님 역할을 우리 야권에서는 많이 부를 것 같은데 이런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야권에도 사실 직접 들어가나 간접적으로도 정책으로 많이 주셔야 되잖아요. 간접적으로 정책으로 줘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네. 박원순 시장 캠프에서는 부대변인 하셨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역할을 고민하고 제안이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정경 대표님께. 근데 내년 지방선거 때는 워낙에 시장님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서 네, 별로 이렇게 하겠다는 분이 많아서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한테까지 이렇게 연락 올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는 그냥 정책적으로 네, 그다음에 현장에서 좀 더 많은 이제 시민들 만나서 실제 박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된 일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더 많은 시민들하고 공유하고 예, 그리고 시민들 속에서 박 시장님이 좀 만약에 재선에 성공하신다면 이런 건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우리는 또 더 많이 얘기를 듣고 예,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네. 시장님은 잘하는 편이신가요? 그렇게 평가하시고 계시네요? 잘 하시죠. 이전 시장님들에 비하면 훨씬. 이명박, 오세훈? 예. 비교 자체가 모독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그분들은 사실 시장을 네. 한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을 하려고 그냥 잠시 이용하면서 지금 엉뚱한 데 쓴 분들 맞아요. 아닌가요? 박 시장님도 저희가 비판하려면 왜 비판할 게 없습니까? 많은데. 아니 비판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청취자들도 박원 시장님이 잘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지율도 국민들 사이에서 보니까 70%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혹시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 대표님 그런 점도 잘. 박 시장님이 욕 먹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행복한 욕인데. 예. 좀 너무 많이 한다. 좀 핵심적인 거 몇 가지 집중하고 너무 많이 한꺼번에 벌리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걸 집중적으로 해서 아주 진짜 그냥 본질적으로 뿌리를 뽑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이렇게 두루두루 많이 하셔서 이런 이렇게 좀 우려? 근데 제 생각에는 워낙 박 시장님이 욕심이 많으시니까 이제 다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면 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사업에 또 민간 영역에서는 얼마나 또 불만이 많겠어요. 이러나 저러나 욕을 100% 안 먹고 무언가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은 있고요. 근데 지금 대법이나 이런 그다음에 이런 민생 관련한 문제에서도 박 시장님이 처음으로 시장이 돼서 지자체가 했으나 안 하고 처음으로 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매우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네. 저는 그래도 되게 잘하신다는 평을 많이 받는 것 같던데 네. 그래도 더 서민들에게 더 민초들에게 더 치열하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더 가까이 가셔야겠죠. 네. 그리고 박원희 시장님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우리 정경 대표님이 정책적으로도 좋은 역할을 많이 하시고 또 유연하게 선거 국면에는 또 좋은 정치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데 어떻게 국회에도 왔다 갔다 하시고 지방정부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면 우리 청취자들 보시기에 그래도 참 괜찮은 의원들 어떤 정책 이런 것도 있으시던가요? 이렇게 소개해줄 만한 분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요즘에 우리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그렇죠. 네. 우리 을합차차여서 네, 말씀하시는 건 네. 아니고 네. 정말로 열심히 하신다고 느껴지시나 보죠? 저는
선거 때도 제가 그 우원식 의원님은 예, 위원장이 우원식 의원. 네. 어제까지 6일간 단식 농성 네. 하셨던. 아, 예. 되게 진정성이 많이 느껴졌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뛰시고, 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힘을 실어주고, 예. 그러니까 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도록.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뜨고, 네. 열심히 안 하고 어영부영하는 의원들이 지어서, 예. 오히려 열심히 해야만 되는 된다라는 걸 알도록. 예. 예. 근데 우원식 의원님 이제 정말 박수 저희가 쳐주셨어요. 으라차차 네. 하면서 많은 분들 오셨고, 실제 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많이 이야기했는데, 네. 그 각종 의뢰 고통 현장에, 네. 그 우원식 의원님, 네. 은수미 의원님, 뭐 은수미 윤 의원님, 의원님 네. 등등이 수십 번, 네네. 윤호덕 의원님도 공동으로 단식을 네. 하셨었고요. 은수미 의원님도 네. 정말 초선이신데, 뭐 워낙에 전문성이 뛰어난 데다가, 그리고, 진정성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한다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예, 정말 훌륭한 분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정치를 싸잡아 욕하지 말고, 그렇죠. 분명히 야당에서도 네, 네. 아주 열심히 하는 네. 의원들이 있고, 그분들이 희망적이다. 네. 박영선 의원님도 저는 이전에는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았는데, 네. 어쨌든 되게 싸우실 땐 또 대차게 싸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야당이 좀 더 분발하고 그래야 돼요. 그쵸? 우리 국민들 굉장히 힘든데, 열받는데. 그 정도의 어떤 싸움의 그 포인트를 아시는 그런 거가 있으면 좋겠다. 용감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러니까 되게 야당 의원들이 여당같이 그냥 대충 새누리당하고 뭐 정책 협상하고 뭐 법안 몇 개 협상하고 의원님도 그러시지 마시고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 협상을 하고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면은 여당에도 뭔가 줘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협상 없이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걸 새누리당이 어떻게 막았다는 걸 국민들한테 폭로해라. 그 나머지는 국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무슨 뒤에서 협상을 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여당 의원 같은 마인드인 거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야당 의원님들이 좀 야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예. 와, 아주 또 우리 야권에도 굉장히 또 좋은 말씀까지. 그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지금 국회에 제출됐는데 그 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요. 그 법까지 좀. 저는 네. 그 내용을 뭐 자세히 못 봤고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너무 관여하고 있는 게 많아서 모르는데, 뭐 결론적으로 제가 그 법 내용 이렇게 만들 때 느낀 건 뭐냐면, 이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형태로 갈지, 네. 아니면 사실은 또 하나의 그 금융기관의 면피용이 될지,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약관에 동의하였습니다. 뭐 이거 체크하고 설명 들으셨습니까? 예. 이거 있잖아요. 그 설명하라고 체크하라 그런 건데 우리 대출 받거나 혹은 펀드 가입할 때 그거 체크하시면서 다 진짜 설명 듣고 하시나요? 아니거든요. 예, 쭉 그냥 여기 사인하시고 여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거 뭐냐면요. 은행 빠져나가는 면피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좀 어떻게 근절시킬 수 없나요? 제가 그래서 이런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또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용보다도 중요한 게 주체의 문제거든요. 누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하려고 하느냐의 문제인데 보니까 금감원 밑으로 갈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금감원에서 분리독립해서 다 얘기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죠. 아니 근데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더 우리가 네. 캠페인에서 국민들을 진짜로 보호하는 제대로 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내고 있고요. 그래야 되고요. 문제 금감원이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네. 사실 저는 오히려 지금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한 NGO 단체들이 요즘에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참여연대도 뭐 그쪽 서민금융 쪽 열심히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운동에 대해서 좀 참여연대가 좀 주도적으로 목소리 좀 내고 있고 요즘에 녹색 소비자 연대인가? 녹색 소비자 연대. 네, 거기 그다음에 금융소비자 연맹 그리고 뭐 이렇게 여타의 단체들 우리 그렇게 해서 금융소비자 보호 네트워크도 결성하고 예. 또 우리가 또 따로 서민금융 보호 네트워크도 또 따로 결성하고 예. 결국은 이제 밸런스가 맞으려면 민간에서 강력한 문제제기 집단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융권을 감시하고 네. 우리 국민의 편에 서서 계속 네. 캠페인하는. 그래야 정부 기구도 예. 밸런스가 맞춰진다. 네. 우리 시에스타님께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고 왕싸가지님께서는 재은경 대표님 약탈적 금융사의 책도 올려놓으셨네요. 그 책 맞죠? 네네네. 예. 대표님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네. 청취자들께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자가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다음에는 절대 저는 말 안 하고 제가 정경 대표님 너무 친해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 대표님 자 마지막 말씀 좀 아니요.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오늘은 말 되게 적게 하신 건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이런 방송의 기회가 열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진일보한 거라면 진일보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끼리 정말 좀 비정한 사회에서 조금 더 공동체 지향적이고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안전망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데 이렇게 이런 방송의 형태의 어떤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저도 좋은 시간이었고요. 반가웠습니다. 네. 예, 제 대표님 고맙습니다. 이틀남에서도 좋은 말씀 많이 듣다는 댓글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정경 대표님과 제가 아마 방송 끝나면 둘이 딱 손잡고 우리 국민TV 조합원도 가입하고 많은 청취자들께서 이미 조합원이시지만 주변에도 널리 이런 좋은 방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조합원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정의연대랑 희망살림도 많이 가입해 주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의 금융과 관련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네. 금융권을 감시하는 네. 자 에듀머니는 회원가입 없고요. 사회적기업이니까 네. 알아서 먹고 살고 네. 대신 희망살림과 금융정의연대는 회원가입을 받고 네. 예, 국민 여러분 오늘 으라차차는 채무자 을들의 이야기와 정경 대표님 모셨는데 너무 아쉬워서 정경 대표님 한 번 더 초대하는 걸 하고 그때는 저는 아주 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열심히 잘 사시다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